현명한 투자자다. 파운트 앱을 까시면 다 안내됩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기업들과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파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산들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엄청 많이 뛰었죠. 과거 몇 년 대비 막 급등했어요. 그리고 그걸 뒤이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광기를 멈추니까 이제 주식이 막 뛰었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자산 가격대가 오를 때 실물 경기도 같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소득도 늘어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건물들 막 공실 나고 사람들 뭐 실직자들 늘어나고 있고 뭐 일자리 막 취직 구직난으로 청년들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사실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막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그럼 되게 앞으로 일시적인 거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인 거냐 해서 한번 좀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왔을 일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되었다라고 저는 볼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 문제는 오히려 인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가 되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우리는 완벽히 접어들었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예요. 현재. 근데 앞으로 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출산율이 이 OECD 국가 중에 최하 꼴찌예요. 꼴찌도 너무 격차가 나는 꼴찌라서 사실 미래가 되게 암담하거든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이제까지 노후를 대비해줬고,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노후 대비라는 건 가장 큰 사실 핵심은 사실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난 봉양해 주겠지였는데, 저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큰 흐름에서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충격을 더 줘버린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부 설명되고 코로나 끝나서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으로 다 돌아갈 거냐?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되게 명확하게 보게 된 거죠. 아,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자산 가격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못 사고 이 주식 못 살 것 같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왜 그럴까라고 돌아가면 결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디플레이션이 와버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상황에서 대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무능한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은 없다. 적어도 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그 정도의 신뢰감과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런 저출산에서도 이제 굴러가려면 장기적으로 결국 대한민국 계속해서 금리가 낮을 거예요.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결국 장기 경제 성장률이 일본처럼 되게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 성장기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전에 돈 모으는 방식은 저축하면 됐어요. 저축을 하면 이제 노후가 대비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저축을 하게 되면 내가 노후에 폐지를 주우면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연금은 고갈이 돼서 날 줄 수가 없어요. 연금이 고갈이 되는 상황에서 연금이 택할 수 있는 방법, 나라가 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지급 시기를 늦추는 거죠. 이미 또 5년 늦췄죠. 앞으로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현금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현금 가치를 또 낮추면 내가 주기로 한 돈은 약속은 지킬 수 있는데 물건값은 2배,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에서 결국엔 이게 한쪽만 가진 않고요. 양쪽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이제 그 정책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은 향후 장기적으로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노동소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구로 따지면 거의 8%, 30, 40대 34%가 노인 파산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적 생존의 위협을 받을 사람 이 정도로 이제 비율이 많아진 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본소득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 위주로 본인의 자산들을 다 세팅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대비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는 투자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하면 너무 투기성이 많은 거죠. 한 방을 노려요, 이제. 그래서 고수익을 노려야 돼?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노후 대비가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막 주식을 하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것에 투자를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의 대다수가 돈을 많이 잃어요.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그 장기적으로 보면 90% 정도가 손실을 본다라고 해요.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올랐을 때, 지금 주식 올랐을 때 그렇게 사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공포심에 또 팔고, 이 과정에서 사실 대다수가 돈을 못 법니다, 주식 투자는.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니 돈을 벌었는데, 이 부동산은 지금은 이제 벽이 많이 막혔죠. 이제 막 대출도 막고 있고, 이미 너무 또 올랐고, 향후 이게 한참 또 두세 배 계속 올라서 내 노후를 대비해 줄 거냐도 또 그렇지도 않고, 세금은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돼버려요,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저는 좀 패닉과 또 공포감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라는 건 자산 가격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저는 코로나 2차 확산이 됐으면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되게 이제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실직자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 건물의 공실은 더 늘어날 거고요.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되게 한 번도 이해해 보지 못한 경제 상황인 거예요. 과거 부모님 세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물론 단기적인 충격들은 있었죠. IMF 때 그랬었고, 2008년 그랬고, 2011년. 그 이유 어떤 거요? 사람들이 점점 잘 살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그때도 여전히 그 경제를 끌어가는 생산 인구 부분이 되게 컸어요. 제가 창업한 시기가 이미 2015년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후 빈곤 문제,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파운트 미션인데, 이 문제를 정의한 게 이미 6년 전이에요. 6년 전에 세상은 이미 바뀌었었고요. 너무 많은 게 바뀌었는데 사람들 행동은 똑같았어요. 당시에 이제 저는 창업할 때 박현주 회장님이 그 대우증권을 인수하고 엄청나게 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자산관리인 필수인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과거는 부자들이 그냥 돈을 더 이제 불리고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산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다. 그게 이미 6년 전입니다. 이제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왜? 코로나라는 되게 극단적인 충격을, 요법을 받으면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 재산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압축적으로 보다 보니까, 원래 장기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20년이 그렇게 확 줄어드는데, 몇 년 사이에 확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나중에는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정말 단칸방 사이 해야 되는구나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제 눈이 점점 이제 투자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투자에서 더 많이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이 좋다는 거,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결국에는 힘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투자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되게 많이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타 투자 막 이런 거, 주식들도 되게 단기적인 성과에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의 열의 아홉이 돈을 잃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벌어야 되는데 더 절박한 상황에서 있는 돈마저 잃으니까 사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본인의 소득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전업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사실 뭐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니까 자본소득이 전부지 말이 되냐 막 이러는데, 전 첫 번째로 투자 소득이라는 걸 저희가 상대하는 게 거의 최고의 전문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탑 티어들,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경력자들. 근데 대략 저희가 타겟 수익률 한 5%에서 한 7%를 제한하면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꾸준하게 그 정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다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자금의 지금 8,700억 중에 상당 자금이 사실 거의 절반이 넘는 자금 기관 자금이에요. 근데 저희 타겟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 보통 4, 5%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수익률 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굳이 기관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AI, 저 인공지능 파운트 기술을 활용해서 투자를 기껏해야 뭐 4%에서 6% 정도를 추구할까요? 그만큼 투자라는 게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들이 저는 좀 지나치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을 이해하는 건, 저는 투자에는 왕도라는 게 없다. 본인이 얻고자 하는 수익률보다 거의 2배 이상, 대략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손실의 폭을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20% 정도 1년에 수익을 내고 싶으면 자기 자산이 거의 40% 이상 빠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빠져도 10% 20%만 빠져도 겁나면서 이제 다 돈을 빼니까
투자라는 과정에서 그걸 못 버티고 다들 이제 돈을 잃게 되죠. 그게 저는 이제 금융에 대한 기본 속성이랑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0% 30%를 설정하고 자기 일은 등한시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4, 5% 가져가는 거 어렵다가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월 한 연간 한 500만 원 정도를 연 500이야. 연 500을 가져오려면 5%면 대략 1년에 돈이 얼마야 되죠?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억에 5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저축액이 1억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소득이 되게 이렇게 살기 어려워질수록 되게 귀중하다. 그리고 그 노동소득이 특히 은퇴 이후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거면 더욱더 중요하다.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을 만들 수 있거나, 혹은 이제 무언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해서 벌 수 있는 게 있다면 절대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은퇴 후에도 내가 무언가 벌 수 있거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걸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 자본소득을 한 방에 아니라 꾸준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불려나가고,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의 노동소득을 통해서 이런 자본이 잠식되지 않게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면, 그러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설계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이에요. 강남 부동산, 압구정 현대아파트 다들 소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렇게 폭등 시기를 포함해서 10년간 2배가 올랐어요. 5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0억이 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10년 동안. 근데 그 평균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6.8%입니다. 7.2%로 10년을 투자하면 2배예요. 2배가 안 돼요. 사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상승폭이 2배가 조금 안 되는데 그게 연평균 6.8%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그렇게 쌓이고 과거 대비 2배가 올랐으니까 우와 하는데, 사실 그래봐야 7%도 안 되는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두가 워너비로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7.2%는 애게라고 말아요. 근데 7.2%로 말씀하신 30년을 투자하면요, 내가 1억을 넣은 게 30년 동안 7.2%를 불려나면 8억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16억이 되고요. 50년이면 32억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은데 자기가 계산기에 넣고 이렇게 곱하면 그 숫자가 나와요.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내가 지금은 내가 나이가 30이든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사실 120세를 얘기하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50년 투자가 거의, 은퇴 전에 사람들은 다들 생각하는 50년 투자라는 게 과거랑 다르게 진짜 50년 투자하는 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50년이면 32배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산이 됐든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50년 뒤에는 내가 30살에서 80세 꺼냈을 때는 3억 2천이 되는 거고, 1억 정도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걸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면 32억입니다. 32억이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같은 뭐 벼락까지 된다는 말을 해도 향후 50년 뒤에 32억은 당신의 삶을 되게 안정적으로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집 사는 사람들 지금 다 웃고 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확실한 효과,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향후 장기적으로 30년 뒤에 과연 평균 7%가 나올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부동산 상승합니다. 왜냐면 안에 부동산이 상승을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사실 저는 말했지만 대한민국 그 정도까지 디플레이션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정부가 그 정도로 무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의 이 근면 성실함과 능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디플레이션이 올 정도까지 무능하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과거처럼 부동산 수익이 좋을 거냐? 이제 그렇진 않다. 근데 투자는 한국에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투자는 그래서 글로벌 투자예요. 전 지구에는 베트남처럼 성장이 여전히 빠른 데도 있고, 미국은 여전히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유입을 받으면서 테크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딘가 라이징 스타들이 있고, 글로벌 기업들, 그 다음에 기업 단위가 아닌 전 세계 지수 단위로 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면 사실 타겟 수익률이 이제 GDP 성장률이 4% 이상이 나와요. 여기다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면 7, 8%를 타겟하는 게 전 지구에 투자하면 되게 현실적이고 통계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실 투자 방법론이에요. 물론 편차는 있죠. 금융위기 오면 그땐 좀 약간 안 나오는 거, 코로나 땐 또 손실 나는 거고, 근데 금방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7, 8% 정도를 타겟으로 위험을 노출해서 손실을 기꺼이 안고 그때마다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넣으면 이게 인생을 바꿔줄 정도의 투자다.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달라지냐? 안 달라지죠. 1, 2년 안 달라지죠. 10년 안 달라지죠. 근데 30년, 40년 내 삶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전 한 명은 폐지를 줘야 되고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노동소득으로 똑같은 시간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명은 정말 폐지를 주어야 되고 한 명은 여행을 다니고 뮤지컬 공연 다니면서 노후를 살 수 있는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거예요. 기존에는 직장이 갈랐잖아요.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유롭게 사는 거고 돈 못 번 사람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내가 자본소득을 꾸준히 불렸느냐 아니냐로 그걸 제가 뭘로 반증할 수 있냐. 집 산 사람과 아닌 사람 같은 직장에서 10년 전에 집 산 사람과 아닌 사람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자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투자가 그래요. 앞으로 30년 동안 꾸준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다시 말하면 6.8%입니다. 그 이상은 버실 수 있어요.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그렇게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현대아파트보다 좋은 수익으로 벌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수익을 낮다고 안 하시냐? 왜 그게 수익이 낮다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냐? 왜 그게 낮다고 개별 기업으로 계속 그렇게 단타 매매하시면서 있냐? 저는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돈 잃고 인간관계 잃고 직장에서도 신뢰도 잃고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큰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고 투자를 반드시 투자하세요. 예적금에 돈 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키는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만 지키시면 내가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인이 어떻게 실험할 수 있냐. 본인이 한 투자가 떨어졌어요. 손실을 봤어요. 그때 내가 돈을 찾으면 본인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실 그 쇼핑을 하죠? 세일할 때 쇼핑하잖아요. 40% 세일하면 두세 벌 사죠. 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주식이 40%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팔아요. 내가 만약에 신념을 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오른다라는 이해가 있다면 40% 세일할 때 더 사야죠. 내가 그 신념이 있다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10분의 1 가격일 때 안 사겠어요? 다들 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20년 뒤에 망할지 안 망할지 내기하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에는 투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내가 고를 안목이 없다.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30년 지켜보고 있냐. 지수에 투자해라. 지수는 알아서 바뀐다. 노키아가 인수되고 망하니까 빠지고 애플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테슬라가 최근에 라이징 스타가 되면서 지수에 또 편입되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은 지수에 들어오고 못 나가면 알아서 빠지고 국가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곧 그 국가의 거의 사실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수도 그 뭐 상패가 되지는 않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 국가의 지수만 사면 안 돼요. 다양한 나라의 지수. 여기다 지수만이 아니라 채권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금이나 은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라든가 리스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원유 같은 이런 대체 투자들도 아주 일부 포션들을 섞어주는 게 좋아요. 때로는 부동산 같은 리츠 지수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야. 개별 기업이 아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거는 떨어지면 야 이거 10년 뒤에 미국 지수가 지금보다 낮을 거라는 건 금융 전문가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건 뭐 극단적으로 화폐 가치가 작동을 안 하는 정도의 원시 사회니까 뭐 말할 게 없고 그 박스피라는 한국마저도 10년 단위로 보면 계속해서 성장한다. 일본마저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지수가 전고점 뚫고 상승해요. 경제가 정체했던 버블이 꺼지고 그 망했던 일본마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신 30년을 두고 멈추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지구에 투자해 30년을 투자하면 당신은 절대 돈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떨어진다? 돈을 더 넣는 거죠. 저는 떨어질 때 넣는 것보다 그냥 월급 날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타이밍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타이밍 못 맞춥니다. 내일 어떤 주식이 얼마큼 오를지 언제 팔고 언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는 사람도 AI도 누구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들의 위험을 분산할 뿐이다. 이게 내일은 모르지만 10년, 20년 단위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방대하게 축적되었고 학습시킬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1, 2년은 모릅니다. 하지만 3년, 5년 단위는 그래도 예측치가 꽤 높고 10년 단위로 가면 거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금융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금융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연금들이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 절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주식 포션이 얼마인지 알아요? 절대 잃으면 안 되면 채권이 90%일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채권 비중이 많을 때 60%, 보통 40, 50%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 주식 포션이, 그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해외 주식 포션이 국내 주식보다 더 많아요. 해외가 이미 30%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 수백 조를 운용하는 그 국민연금이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인데 그렇게 운용하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용하면 단기 손실이 있지. 코로나 때도 빠졌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절대 잃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사는데 기업을 사지 말라. 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다 모르겠고 그럼 그냥 미국 지수 그냥 계속 사셔도 돼요. 적립식으로 미국 지수 20년, 30년 사면. 근데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미국 지수가 코로나 때 몇 프로 빠졌냐면 한 달에 38% 빠졌어요. 2008년에 60%가 빠졌습니다. 그걸 버티실 수 있으면 하나의 지수만 살 거면 저는 S&P 500을 사셔라. 근데 그게 그거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반토막이 날 때 내가 실직을 하거든요.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해칭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로만 따지면 미국의 지수의 최근 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거의 14%예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10년에 4배인 거예요. 그런데 리스크도 그만큼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섞으라 하는 거죠. 채권도 섞고 대체 투자를 섞고 미국만이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을 최대한 리스크를 해칭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왜 당신은 못 버틸 거다. 당신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터질 겁니다. 경험한 일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락이 안 와요. 닥치시게 되면 다들 패닉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을 거예요. 그러려면 애시당초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을 빠질 때 채권에 돈이 급격히 몰려요. 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리스크 해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투자를 너무 한 개의 기업은 안 된다. 그리고 한 개의 지수도 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우린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지금이 저점이에요. 무조건 저점입니다. 10년을 바라보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지금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저점이 지금이죠. 그렇죠. 이제 결국엔 그렇게 말씀하신 커피 값으로 이제 돈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모아서 불려 나가는 그런,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해보자. 커피 값으로 노후 대비 된다라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경우에 자문형 상품이고, 내가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그냥 여지까지 대부분 많은 자문들이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뒤로 빠지니까 고객들이 사실 하기 불편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계좌 개설도 지금 그 신한금융투자랑 같이 하면서 신검투 계좌를 만들고, 본인의 돈도 본인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망하지도 않을 경우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신한의 본인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그러다 그 상품을 저희가 자문으로 추천해줘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죠.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 지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추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향에 맞게 추천이 돼요. 또 내가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주면 나 이렇게 투자할게 라고 하면 계좌에 입금을 본인이 하시면 버튼 몇 번으로 그냥 금융상품 구매까지 쫙 이루어지게 되나 있어요. 저 리밸런싱은 이제 보통 이제 1개월에 3개월 사이 신호들이 오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포트를 조정해야 한다고 신호를 드려요. 그래서 자문과 이름이 거의 다 똑같은데 여기서 딱 차이가 갈려요. 자문은 이제 리밸런싱 신호가 왔을 때 자기가 빨리 좀 대응을 해줘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버튼 몇 번 누르면 되는데 바쁘시니까 이걸 놓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이름을 주력으로 밀려는 게, 생각보다 코로나 시기도 저희가 뭐 예측은 못했지만 대응은 했거든요. 근데 고객들의 반응이 저희의 대응을 요청하는 것에 비하면 리스폰스가 너무 늦은 거예요. 수치로 치면 거의 30% 이상의 반응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수익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고객들의 수익률이 저희한테는 생명이고 저희 회사의 그 핵심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 신호를 따라와 줘야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 통계적 확률에 수렴시키는데, 이름은 사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마저도 그 계좌는 본인 계좌고요. 저희는 사실 주문 대리인 역할로 증권사에 주문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 기간이 어쨌든 1년 정도니까, 이를테면 한 파운드에 5년 투자했으면 100%일 거예요.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파운드에 만약 10년 투자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99.999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5년도 예외적인 상황에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대로 특히 이림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투자하면 거의 손실 가능성이 없다. 근데 단기는 어쨌든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다. 너무 고점일 때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저는 보통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수수료가 다들 이제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평균 2%가 넘어요. 글로벌하게 자산 배분해서 전 세계 분산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고도의 사실 그 지식들과 매니저들이 필요해요. 개별 기업 투자는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국가 단위 분석을 해야 되고 채권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팀 단위로 운영을 해요. 이런 펀드들은 규모도 커요. 이거 몇백억이면 그냥 펀드 없애버립니다. 왜냐면 ROI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규모 자체도 조 단위가 돼야 사실 운용이 가능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어쨌든 비용 피 구조들도 좀 비싼 편들이에요. 거기에 사실 비교해 본다면 저희의 타겟 수익률이 따지고 보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에 저희가 8.7% 찍을 때 우리나라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평균 수익률이 3%대였어요. 우리가 5% 이상 더 잘 나왔습니다. 당시에 근데 비용 구조까지 따져보면 8% 정도 나왔을 때 15% 수익이라고 하면 대략 한 1% 정도를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 피 구조로. 그럼 내 투자금의 타겟 수익률 8%면 1% 좀 안 돼요. 1%좀 미만 정도를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과연 그렇게 비싸냐? 상대적으로는 비교했을 때도 비싸냐? 전혀 그렇진 않다. 물론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2배 벌었을 때 15% 가져면 되게 커 보이시겠죠? 엄청 커 보이시겠지만 우리 타겟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우리 성과를 추구하고 그 성과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그게 대략 내 투자금의 1%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략 그 사람들의 평균 저희한테 맡기는 금액으로 따지면 내 노후를 결국에 안정적인 노후를 줄 수 있는데 저희 그 수수료를 인당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커피값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 내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한테 매달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금액이 커지시면 커지겠지만 저희도 지금 정책상 나중에 이를테면 10억 이상 고객 그런 고객들은 그냥 캡을 씌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하는 수수료도 금액이 일정 이상 너무 커지는 고객들한테는 과도한 청구 뭐 수익이 그렇다고 해서 뭐 1억 났는데 1,500만 원 청구하는 건 저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에 대한 지금은 그 정도로 큰 금액을 맡기는 고객이 B2C에는 없어요. 기관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상한을 정할 거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맡기고 있는 수수료는 대략 1% 미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 타겟 수익률은 대체로 4%에서 5%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15%라고 하면 0.7% 수준, 0.6% 수준 이 정도를 저희가 이제 수치하는 겁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막 뭐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다 보면서 너무 공부할 정도로는 그게 필요한 분들 계시고 그럴 만큼 시간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본업에서 꽤 바쁘시고 또 일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7.2%가 꾸준히 하면 낫지 않구나. 이 정도의 사실 금융에 대한 상식과 이해도 그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있고 과거에 사실 투자들이 어땠는지 채권의 성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저는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투자를 한 이유는 저도 공부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 투자는 이게 투자의 왕도가 없다지만 그래도 정답이 있다면 글로벌 자산 배분 장기 투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인덱스 지수들을 사면서 투자하는 게 제일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해까지 오게 되는 기본적인 저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들은 다들 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동산은 좋고 주식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7%는 수익 너무 낮아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가 사실 금융 문맹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돈 공부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박한데 흔들리지 않고 내 투자 원칙과 철학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